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중립국인 핀란드가 최근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82년 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겪었다. 하지만 소련군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면서 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사적으로 불리했던 핀란드가 강대국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소련을 집어삼킨 동장군 겨울 전쟁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지난 2월 24일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하에 푸틴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전 세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선전을 했고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다시금 주목을 받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소련과 핀란드의 전쟁이죠. 네, 과거 소련은 약소국인 핀란드를 침공을 했었는데요. 당시 왜 전쟁이 벌어졌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은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보람 박사님, 고한빈 학예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정식으로는 이 제1차 소련 핀란드 전쟁, 또 그냥 핀란드 소련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이름보다는 겨울 전쟁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겨울 전쟁, 또 그 뒤에 있던 전쟁은 겨울 전쟁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일단 이 전쟁이 겨울에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이 전쟁에서 사실상의 전략적 승리를 핀란드가 거뒀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도 겨울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 전쟁, 이런 어떤 서사적인 느낌. 핀란드 신화가 이런 서사적인 제목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였기도 하고 핀란드에서는 이 겨울 전쟁의 전사를 거의 신화처럼 다루고 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시사해 주는 바가 많죠. 그래서 사실 전쟁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기에 벌여야 된다. 뭐 이런 전략적 교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상태, 이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겨울 전쟁 그 시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겨울에 시작된 게 1939년 11월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이 바로 이제 석 달 전인 1939년 9월 1일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0여 년 동안 누적됐던 이제 전 세계 파워 게임이 다시 점화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기였고 그 시기에 그 파워 게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것이 바로 1939년 11월의 겨울 전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서사적인 제목도 붙고 전략적 승리는 누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대체적으로는 그 전부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원래 그 핀란드 지역은 오랫동안 지금 이제 스웨덴 왕국, 지금의 스웨덴이죠. 네. 예, 스웨덴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제정 러시아가 1808년에 이 지역을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고 여기다가 핀란드 대공국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제정 러시아의 속국인 나라를 세우죠. 사실 말이 속국이긴 했지만은 일단 주민들 대다수가 러시아 슬라브인들과는 다른 핀족들. 이런 다른 인종들로 구성돼 있었고 별도의 문화와 언어를 잘 지키고 있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핀란드 대공국은 되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이제 세계가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결정적인 계기 바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정 러시아를 이어서 이제 볼셰비키 정권, 그야말로 이제 공산 정권, 지금의 소련을 만드는 바로 그 정권이 수립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볼셰비키 정권은 그 제정 러시아 안에 들어와 있던 소수 민족들한테 처음엔 되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탄압받는 노동자들이 일으킨 혁명이니 탄압받는 소수민족도 마찬가지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약간 민족 자결권 같은 걸 인정을 해준 거죠. 혹시 독립하고 싶거든 우리는 그 독립을 양해할 생각이 있다. 해갖고 그래서 핀란드 대공국이 그것을 바로 콜을 받아서 1917년 11월에 핀란드 대공국이 핀란드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진짜 기다렸다듯이 바로 독립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까지는 사실 소련과 핀란드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직후에 이 둘 사이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18년에 핀란드 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정 러시아 내에서는 적백 내전,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적군과 제정 러시아를 지지하는 백군 사이의 내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혁명이 끝나지 않은 마무리가 상황이었던 아직 안 거죠. 됐네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핀란드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아. 핀란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적위대라고 하는 군대가 생겼고 또 반대로 이제 그 보수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백위대가 군대가 각각에 생겨서 핀란드 안에서도 3개월 동안 짧지만 아주 치열한 내전을 벌여요. 왕당파와 노동파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 핀란드 안에서도 이게 그 독립되고 난 직후에 그 권력 공백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 적군파와 백군파 사이에 핀란드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네. 3개월 동안 싸워서 결국은 백군파가 승리를 합니다. 백군파가 이겼어요. 예, 여기서 이제 러시아 혁명과 정반대의 결과로서 그 핀란드가 내부에서 그 공산주의 세력들을 축출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전 중에서 뭐 짐작할 수 있겠지만 소련은 이 적위대, 자기네 공산파를 무기도 보내고 심지어 병력까지 보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핀란드는 그러니까 이 내전을 끝낸 핀란드는 그 자기는 이제 자기 내부의 국내 공산주의자는 물론 소련과도 이미 지금 총불이를 맞댄 경험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3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핀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의심을 이제 숨기지 않게 됩니다. 일단 그 나치 독일이 같은 시기에 급격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서 소련이 지금 많이 예민해진 상황이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련 입장에서는 반동 국가였거든요. 자신의 그 과거 1917년의 혁명을 반대해서 마치 백군 잔당들이 만든 것과 같은 포지션의 나라였기 때문에 저 나라는 성향상 우리와 척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탈린 입장에서는 저거 언젠가 나치 독일이랑 붙어서 우리 영토선을 다시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여서 이 마침 또 바로 이 핀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또 상당히 큰 도시 레닌그라드가 있었죠.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맞아요. 그렇죠. 이 도시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 도시는 나아가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방향으로 나가는 바다의 어떤 해역선이 연결되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쪽 영토 전반의 어떤 안보 위협이다라고 스탈린이 생각을 해서 이 핀란드에 대한 경계심이 30년대 후반까지 점점 고조되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스탈린은 모든 거를 의심하는 사람이고 네. 그 의심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핀란드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네. 사람이 무서울 때는 사실 바깥에 살려주세요 하고 도움 요청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고상하게 얘기하면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죠. 그래서 1932년에 소련이 니네 땅 좀 줘봐. 우리 군대 좀 여기다 배치해야겠어. 니네 의심스러워 이랬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국제연맹에 네. 신생국제연맹에 도와주세요 했는데 국제연맹이 이 당시에 뭐 남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처음부터 제대로 구성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또 외면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스탈린, 그러니까 이 소련이 땅 네가 순순히 안 내나? 이만큼 우리가 강제로 여기다 군대 배치한다고 해놓고 군대를 상당히 배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38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그 당시에 스웨덴이 상당히 강국이거든요. 네. 스웨덴에 우리 작전 계획을 같이 세웁시다.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발트 3국 있잖아요. 여기에 얘기해서 우리가 연락 장교를 서로 주고받읍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외면을 하죠. 왜냐하면 스웨덴이나 발트 3국은 소련과 뭔가 연계점을 핀란드로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외면을 당해서 핀란드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아, 역시나 자주독립. 우리가 내치를 잘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죠. 근데 폴란드는 서쪽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소련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서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은 소련과 국경을 맞대게 돼요. 그렇죠. 사실 소련이 매우 불쾌할 상황이었거든요. 싫어하죠. 그렇게 근데 독일은 유럽 전체를 석권하고 싶은 야망은 있으나 당장 소련을 자극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소련에게 비밀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 폴란드를 가운데로 산을 딱 그어서 이 서쪽으로는 내가 좀 앞으로 좀 난리를 칠 거다. 대신에 이 나머지 동쪽은 소련 너희들한테 너희들 이해권으로서 너희들 영향력이 마음껏 과시되는 영역으로서 놔둘 테니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소련의 이해권으로서 양해해준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아까 이제 발트 삼국들이 있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핀란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 제정 때 사실은 러시아 영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들의 선행 권리 이것을 주장을 했고 독일은 다시 받고 당연스럽게 싶다고. 네. 인정을 해줬을 뿐더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 기분 좋게 해놔야 지금 사실 히틀러는 소련 공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숨기기 위해서 다 들어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제일 기분 나쁘고 겁나는 건 핀란드죠. 핀란드죠. 명분이 없이 그냥 핀란드 들어가기 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소련도 이제 핀란드 공격을 위해 이제 빌드업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닌그라드의 그 안보를 명목으로 핀란드 정부한테 야, 지금 영토선이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 소련이 느끼기에 핀란드 너희들이 공격할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니 대대적으로 영토 할양과 조처를 요구를 합니다. 일부 땅은 아닌데 우리에게 주고 일부 땅은 우리한테 군사기지 설치를 허락을 해라. 핀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를 했죠. 이거는 합의에 이를 수가 없는 요구였어요. 그 니네 나라 땅에 완충지대 만들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핀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연하게 거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이제 전쟁이다. 아마 지금 소련은 억지 주장을 하고 핀란드는 당연히 거부를 했으니 이제 당연히 전쟁으로 가게 되는 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련이 이것을 빌미로 1939년 11월에 겨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핀란드는 소련에 비해 군사력이 확실히 약했겠죠? 그렇죠. 양쪽의 차이가 5대1 정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요즘 보면 영화가 있어요. 핀란드에서 만든 겨울 전쟁 영화. 거기 보면 전선에서 느끼는 병력, 무기 차이, 전투력 차이는 150대 1 정도를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150명씩 상대해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병력 숫자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전쟁이 딱 개시됐을 당시에 소련이 동원했던 병력이 21개 사단 4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숫자만 들었을 때 아마 잘 짐작이 안 가실 것 같아요. 45만 명을 레닌그라드 군광구에서 동원을 해갖고 이제 핀란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핀란드 공격을 위해서 골라놓은 병력의 숫자만 45만 명이었던 거예요. 이 숫자는 나중에 전쟁 막바지 이제 석 달 뒤로 넘어가면 한 70만 명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핀란드군은 개전 당시에는 30만 명 정도였고 전쟁 똑같은 시기 거치면서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끝까지 동원했을 때가 35만 명이었어요. 와, 진짜 잽도 그러니까 안 되네요. 핀란드는 자국을 지금 지켜야지. 지금 여기서 전쟁에 지면 우리나라가 망할 상황이어서 정말 모든 병력들을 바닥까지 긁고 있는 상황에서 35만 명이었던 거고 소련은 공격군으로 보내는 것만 70만 명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또 거기다 더해서 장비의 차이까지 언급을 한다면은 남보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150대 1의 어떤 그런 전력 차는 당연히 말이 되는 그 핀란드군 병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정도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었던 거죠. 사실 핀란드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공산당이 언제? 우리하고 전쟁을 해서 진 다음에 저기 소련에 가서 붙은 다음에 언젠간 들어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차도 없고 뭐도 없어. 뭐라도 좀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걸 전혀 모를 수는 없잖아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적이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잖아요. 이거를 사실 1917년부터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핀란드가 준비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얘기할 때 오퍼레이션, 작전적으로, 택틱스, 전술적으로, 테크닉, 전기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두 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작전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냐면 이 작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군사작전의 형식이 뭐가 되겠느냐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 핀란드는 방어다. 다른 거 하지 말자. 방어다. 방어 중에서도 차장과 지연전이다. 그냥 1대 3으로 방어하는 그 방어 말고 10대 1의 전력만 있어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차장 쓰고 그다음에 땅을 내어주고 시간을 버는 지연전 쓰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진지다. 참호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진지를 전 지역에 걸쳐서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엄청 길지 않아요? 그렇죠. 1000몇백 킬로미터 되는데
일단 그거를 목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붙이냐면 만네르하임 방어선. 만네르하임 다 들어보셨죠? 만네르하임이요? 네, 만네르하임. 핀란드 독립의 영웅이고 나중에 이제 핀소 전쟁, 겨울 전쟁 할 때 총사령관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붙여요. 저는 마지노선의 핀란드식 발음인가? 아니, 마지노선과 비슷하네. 비슷한. 그래서 20년대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 중심으로 호를 만들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호하고 연결하는 교통호 만들고 돈이 없으니까 분대 단위의 기관총 진지, 네. 우리가 공용화기 진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1930년대에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대 단위로 콘크리트 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대 단위로 9m 밑에 내려가서 유계호 덮고 공격 준비 사격을 견딜 수 있도록. 1차 세계대전 때 9m까지만 들어가면 포병 화력 머리 위에 쏟아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임박한 것을 진짜 알게 된 1938년, 39년에는 중대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콘크리트 유계호를 만드는데 실제 자료 화면 보면 정말 거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핀란드의 자연 환경을 보면 다 큽니다. 네. 나무도 크고 돌도 크고 그 큰 나무, 그 돌하고 같이 어울려서 큰 홀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작전적으로 다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난 화력 그리고 공중 지원까지 받고 있는 소련군이 핀란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참호를 팠다고는 하지만 참호를 상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탱크를 수천 대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공중 폭격으로 이 참호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연 핀란드인들은 이것에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다음 이야기. 1939년 11월 소련군이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겨울전쟁이 시작된다. 전쟁 초반 핀란드는 소련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 앞에 도전을 면치 못한다. 그런 뛰어난 전술과 전쟁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핀란드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소련을 집어삼킨 공장군 겨울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